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늘 명심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실 사랑한다는 표현이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입진보. 이게 뭐죠? 입으로만 진보. 말은 그냥 뭐 엄청 진보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개혁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걸 위해서 하는 행동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입으로만 진보다 해서 입진보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진보 진영이 또 진보의 어떤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들이 이제 힘을 얻고 목소리를 얻고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오는 데 있어서 별로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이제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요? 저는 그래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지금 검색을 하잖아요. 20년 전, 30년 전 사건도 다 떠요. 사진도 떠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딱 검색을 하면 그 사람 일생이 다 나와버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소위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분 세탁, 이 이념적 신분 세탁이 이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가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 진짜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들이 뭘 했는지. 그죠? 오늘 우리 함께한 교동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를 가진다고 했어요. 이게 뭐야? 쉽게 얘기해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인 사람들과 진짜 크리스찬인 사람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르시겠다, 판단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랑의 그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보세요.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최선을 다해. 최선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것,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는 이렇게 절대로 못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진심이에요.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끼면 진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최선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 윤 목사님, 당신은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최고만 인정해주는 이미 더 XS 같은 세상. 그렇잖아요, 그죠? 네. 최고. 여러분, 최고와 최선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이제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최고가 되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 좀 해봤어요. 저는 그게 또 제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지. 네.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뭐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100% 그랬다고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이거는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최선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의미 있는 결과물들은 최선을 다할 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이건 다 전부 내 덕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또 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학벌, 배경, 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냐, 최선의 결과물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출신과 학벌 이런 거보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 사회의 학벌 위주의 사회 이런 걸 많이 비판하고 또 그게 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지금 그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가장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것은 기득권층들이에요. 이들이 오랫동안 이 기득권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었던, 정치적인 것이었던, 또 어떤 사회적 어떤 그런 영향력이었던,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해 올 수 있는, 또 기득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모든 전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 계층에서 가장 재미를 봐왔던 게 뭐죠? 안보 논리였잖아요. 이게 지금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미국과의 그 접촉이 가까워지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죠? 네. 우리나라 그, 정통 보수 계층들하고, 일본하고, 그 사람들은 북한과 남한의 이 관계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근거였던 거. 근데 그게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왜냐?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기행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기업가거든요. 그 사람이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거를 전통적인 어떤 정치론자들, 정치학자들, 또 이데올기를 하고 어떤 이념주의적 어떤 그런 관점과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100%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관료들보다도요, 학자들보다도요,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을 잘 간파하고, 대비를 하고, 그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무튼 이 계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계층이 지금 전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층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뭐 하냐면은 지식 엘리트 계층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권력, 어떤 경제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이제 이걸 확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확보하지 않았지만은 한국 사회가 제가 그랬잖아요. 유교적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잖아요. 네. 이 시대, 20세기 말 21세기에 자신들이 양반 계층이라고 양반은 여러분 지식인 계층이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보면 요즘 개나 소나 다 양반 계층 출신이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조선사회에서 양반 계층 5%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네. 네. 대부분 다 중인 계층이었고, 네. 천민 계층도 굉장히 적었어요. 전체 인구의 한 10% 미만? 근데 이제 나중에 몰락한 중인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에 가게 되면 이제 한 30%, 40%까지 늘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지식 엘리트 계층, 어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기득권층은 아니지만, 이 사회의 어떤 그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그 지식인으로서 어떤 이 국민을 계도하고 계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권력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속한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 TV에 나와 있는 여러 패널들, 그죠? 그리고 기자들, 그렇죠? 언론, 다 이런 데 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네.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사실 이 두 관계는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대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함께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계층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쪽에서 대부분 다 진보 계층을 자청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제가 초도 얘기했죠. 입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입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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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둥이만 진보. 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세상을 만드는데 지네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둥이만 놀렸다 이거예요. 응? 근데 마치 그런 세상의 주인공이 자신들인 것처럼,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행세하고, 또 이 기득권층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세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은 뭐 친일파의 문제라든지 뭐 재벌 세습의 문제라든지 뭐예요? 이건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얻어 걸린 거죠, 사실은. 그죠? 그쵸? 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해 왔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막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최선의 그 노력의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있어요. 이 기득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죠? 막 명문대 나오고,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계층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 왜? 사회적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지식 엘리트 계층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도 지금 제가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지만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이고 오늘 주제와도 깊은 연관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사실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는 뭐 특별히 뭐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없는데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는 보수계층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지식 엘리트 계층은 뭐예요? 자기가 진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남좌파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강남좌파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네? 강남에 살고 있는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강남좌파라는 게 뭐예요? 네? 강남의 그 신화, 그죠? 강남의 라이프 스타일, 강남의 가치관의 수혜자이면서 좌파 행세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보수 계층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해요. 입진보라는 말이나 강남좌파라는 말이나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주역이 돼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되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 자신들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왜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게 없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정권을 그토록 비판했던 사람들, 노무현의 몰락을 막 했던 사람들, 요즘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BBK 사건이잖아요. 그죠? BBK 사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네. BBK 진실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되고, 그랬을 때 많은 입진보들이 엘리트 계층이 그들의 어떤 광기, 그들의 무슨 피해의식, 음모를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우리 진보 진영을 더 더럽히는 자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지금 진실이 딱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2년 전, 3년 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잉크는 말랐겠군요. 2년 전, 3년 전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참, 우리나라, 이제 일반 대중들이, 시민들이 얼마나 의식이 높으냐면요. 그걸 잊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구글링을 하는 거예요. 네. 다 터는 거죠.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어디다가 자기가 대단한 무슨 논리를 가진 것처럼 대단한 어떤 가진 것처럼
그럼 거기다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기사를 스크립트 해와요. 몇 년 전 그 사람이 이 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이걸 딱 갖다 붙여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이 지식 엘리트 계층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이 인간들이 있어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확보되거든요. 마치 북한이 있어야 아베 정권이, 예? 보수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락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자기들이 이제 쓱 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회를 만들었던,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갔던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들, 응? 하다못해 뭐 시위원장에 두들겨 맞기라도 한 사람들, 그죠? 왜? 사실은 그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런 사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완전히 무슨 증권가 찌라시도 못한 음모론, 허접한 음모론을 떠들고 다니는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영웅이 된 거예요. 진실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이른바 BBK 사건, 도고 땅 사건부터 시작해서 했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주류 언론들이 전혀, 진보 언론들도 전혀 관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떠들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구속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들과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은 뭐 살해 위협도 받고 별의별 일들 고초를 다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게 다 맞아. 그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언론들도 지금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도 뭐예요? 네? 뻘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에 가시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이에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 민주화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진짜 피 흘린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80년대, 90년대 뭐 했어요? 네? 유학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유학가 있거나, 예? 그쵸? 이 사람들이 피 흘려 싸울 때 이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진보적 지식 엘리트 계층 행세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입진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예요? 오늘 사실 오늘 그 교동문에 나와 있는 그 염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염소들. 네? 이들이 염소예요. 이들이.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네? 좀 여러분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씨가 요즘 한창 떠들고 있는 그 미투 운동을 악용해서, 네? 이 민주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그 음모론,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기보다 그걸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말을 안희정 지사 사건 터지기 몇 주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가 다를까 그 사건이 터졌어요. 전 안희정 지사 뭐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두둔할 생각 없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치정에 가까운 일이고요. 제가 볼 때 위력의 나머지 사람들도 보세요. 민병두 씨, 그리고 민병두 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저는 직접적으로 민병두 씨는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압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브루스 한번 쳤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날려버렸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결벽증이에요. 제가 그 사람 성격을 좀 알거든요. 그분 용납 못할 겁니다. 스스로.
요즘 정봉주 씨? 저 별로 정봉주 씨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캐릭터가 저는 별로 저하고는 안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캐릭터가 안 맞다고 해서 제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용민 PD 아세요, 여러분? 김용민 PD하고 저하고 친해요. 네. CBS PD 할 때부터 그랬고, 그분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요, 제가 알고는 누구보다도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예전에 우리 디딤돌 교회 그 처음에 그 막 하고 할 때 축하도 해줬고, 예전에 행사할 때도 사회 보면서 참 많은 용기와 지지를 보내준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그 BBK 각하 네?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치른 그 대가, 또 박근혜 정권 솔직히 말해서 그 누굽니까 그 최순실의 존재를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예, 여러분 예? 지지하지 않았어요. 언론에서도 침묵했고, 주류 정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외면했어요. 저 별종들, 저 또라이들, 그죠? 네. 저 양아치들. 근데요, 지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도 다 맞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익명에 숨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전면에 나섰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졌어요. 그죠? 감옥도 가고, 고발도 당하고, 그죠? 심지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투 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딸 가진 부모로서. 네. 저도 당사자 입장에서. 네. 그리고 명백하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질은 있습니다. 미투는 익명성이 아니에요. 익명의 운동이 아니에요. 그죠? 미투가 뭐예요? 나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그 의혹만으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런 게 있어요.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누가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고발했어. 와서 조사받아. 저는 억울해요. 저는 경력도 다 필요했고, 나는 뭐 어디고 뭐 저는 뭐 이렇게 필요 없고, 네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봐. 입증 못하면 넌 공산주의자야. 여러분,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악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저한테 입증해 주세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의 존재를 입증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입증을 댔는데요,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건 입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증을 하잖아요? 그 입증에 대한 재반박을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입증해봐. 또 이거에 대해서 입증해봐. 결국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입증할 수 없어요. 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그죠? 이미 결론을 내린 자에게 무슨 입증이 가능하겠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입증을 해도?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배웠어요. 또 유신론자들이. 야, 맨날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하지 말고 니네가 입증해봐, 이거는. 신이 없다는 것. 왜요? 똑같은 논리로 뭐예요? 이걸 역순환의 논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논쟁의 방식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논쟁이 계속되는 한 먹고 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시민의식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판단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과 판단을 하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 구조나 프레임의 틀에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은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별의별 사기꾼들을 만나는데요. 사기꾼들이요, 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네. 항상 말이 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와요. 그 프레임에 딱 빠지면요,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은 나 자신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놓은 것을 가운데 고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위한 최선의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시 아시죠? 그거 좀 지금 바로 좀 인터넷에 좀 찾아줘 보세요. 그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응? 연탄재 함부로 그 있잖아요. 문장만 쳐도 나올 거야 아마. 네, 차지 마라. 네. 나는 나에게 묻는다. 뭐 그래서 한 게 있죠. 네. 자, 이거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 세 문장인데요. 제 글씨 보이세요? 네, 제가 읽어줄까요? 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 가슴을 치는 얘기 아닙니까?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응?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입진보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꼭 제가 볼 때. 우리 자신에게도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만큼 치열하게 살아봤는가? 내가 그 사람만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는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봤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겁니다. 그 에리크 룸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제가 그 동기를 설명드렸었죠. 에리크 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학자예요. 유대인이에요. 네. 독일 유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택의 독일인. 근데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치, 저 히틀러라는 미치광이한테 저렇게 열광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말을 따라서, 그 미치광이를 따라서 어떻게 인류사의 2차 대전이라고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 200만 명을 홀로코스트에 학살할 수 있었을까? 독일 민족이.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네. 이 민족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생각의 자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자유롭다의 도필. 왜 도피를 했겠어요? 자유는 책임이다라고요. 그렇죠? 그 자유는 최선을 다해만 지켜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의 자유. 그죠? 행동의 자유. 언어의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을 힘들어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의 어떤 구조나 프레임의 그 틀 안에서 그냥 선택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릭 프롬이 말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독일 민족이 나치라고 하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 미치광이한테 부역을 합니다. 인류사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 책에 쓰여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 화면 꺼주세요. 옛날에는요, 이 기득권층이 결정해 준 대로 우리는 따라갔어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도 없었어요. 이들은 결정을 하고, 그죠?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방법도 못하고 따라가야 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 그랬더니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몇 개의 가능성은 이제 선택의 여지는 좀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주석을 달기 시작해요. 그죠? 이제는 자신들이 마치 모세처럼 이 기득권층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대중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임을 스스로들 막 자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 여러분,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는 지도자라는 사람은 리더는요, 행동으로 모든 걸 확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로, 결과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났잖아요. 이제 이것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불편함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논리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 정보 수집하는 것도 언론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언론도요, 취사 선택을 해요. 왜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뭐 조중동만 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한경호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조중동은 이제 야당 대변하는 분이고요. 한경호는 뭐예요? 이제 여당 대변지가 된 거예요. 기득권 언론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세상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뭐가 진짜인지를 봐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나 오늘 놀이터 안 갈 거야.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그게 하나의 어떤 시대적 이슈인 것 같아요. 입증해봐. 네가 나를 입증해봐. 왜 내가 당신을 이해시켜야 되고, 왜 내가 당신에게 입증을 시켜야 되죠? 이 사람들한테? 네?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는지, 누가 그런 권리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죠? 원 오브 댐이에요. 이들의 주장, 이들의 판단이 우리 모두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죠? 이제는 여기로부터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우리는요, 이런 식의 프레임에 갇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너 빨갱이야, 너 자유민주주의자야. 그렇죠, 여러분? 그죠? 항상 공산주의자야? 뭐야? 네.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이것의 반대는 저것이고 저것의 반대는 이거. 다른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 속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걸 강요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야말로 무언가 자신들이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교회 개혁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다.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게 치고 있어요. 이게 내 색깔이야. 이게 내 색깔이야. 세상에는 하얀색하고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로워요. 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정보도 모으고 어떤 거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도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기반으로 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해요. 네.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오너가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잘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 대박 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농사가 가장 정직한 일이라고, 직업이라고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업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직업인 것 같아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금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제 보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도 절대적일 수 없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최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죠.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수리마, 알았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것만 네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이 그건 내게 아니야. 그건 네가 운으로 얻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아무것도 네게 없어. 다 부모님 주신 거야. 억울하지? 최선을 다할 때만 네게 있어.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하고 교회 오기 전에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네. 이제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자식 유학 보내가지고
이제 영과 유학 보냈고, 이제 졸업 가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는지 보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 뉘앙스가 이제 확실한, 그렇게 팍팍 느껴지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도 그런 얘기.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쏟아버려. 나중에 내 노후 어떡하려고. 부모님 진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거기다 대고, 돈 벌어서 뭐합니까? 그런 데 써야죠. 그런데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키지 않지만 자꾸 한국에서 직장을,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딸은 자꾸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해요. 한국에 오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결정해도 내버려둬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바람일 뿐이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딸이 있잖아요. 제일 속상한 게 얘는 최선을 다하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1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봤어요. 야, 여기까지 네 최선이야? 최선이래요. 최선을 다했대요. 열심히 일했대요. 제가 막 다그쳤어요. 제가 딸이니까 잘 알잖아요. 막 다그치면요, 이 오기가 나요. 이 오기가 한번 발동하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한 2배쯤, 3배쯤 결과를 만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적당히 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스스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는 학점도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만하면 됐지 뭐. 직장도 그만하면 됐지 뭐.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동안 그렇게 오래 젊었을 때 저도 그런 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잘 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동의를 못해요. 얘가. 나름대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호락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호락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가는 것은 언젠가 다시 딱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의 총량법칙 말씀드렸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짜. 진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시민사회가 된다는 것은요, 되게 편안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불편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생각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나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지. 이게 피해가 될까요? 개인사에서는, 개인의 일생사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는 얘기예요. 법정에서도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최선을 지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좀 더 편안하게 골치아파 그냥 언론이 떠들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 유명한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틀린 리가 있나? 아이고 그 언론 JTBC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틀림없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대전 때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오류를 할 수 있나? 개인이 판단하는 것보다 국가의 공무원들이, 관료들이 판단하는 게 맞겠지. 우린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 그래서 이명박을 뽑아줬고 박근혜를 뽑아줬어. 그죠? 이명박은 경제인이야.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인 출신이 아니야. 대그룹 현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야. 비즈니스 대성공을, 큰 성공을 했던 사람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 국가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를 다 잘 살게 해주겠네 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닙니까? 맞잖아요. 너무 해먹었잖아요. 이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잖아요.
박근혜 왜 뽑았어요? 저 사람은 가족도 없대. 국가와 결혼했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거 아니야. 사심 없이. MB는 그랬다 치더라도. 누가 만든 프레임이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저는 국민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이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남북 회담, 북미 회담 관련돼 가지고 이 국제 정세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 그럼 뭐 갑자기 제가 나를 정신을 뺐어. 한번 씩 웃고 가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제 뭔가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희망이 조금씩 거기에 근접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새겨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옛부터. 보수는 뭐로 망해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뭐로 망해요? 분열로 망하죠.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때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중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 가치를 위해서 당신은 어떤 희생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시민들은 꼭 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래요. 미투 운동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얼마나 성숙한 사회로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TV에 나와서 얘기해요. 실명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지해요. 국민들이 보호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들의 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무서워서 인명이 숨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의도가 불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진보 진영의 분열로 확대될까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또 해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정말 크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이미 그걸 한번 경험했거든요. 네. 그때도 입진보도 대단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자체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이 흔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는 언론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 소리가 너무 정치적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정치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정치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관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기꺼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던데 그러니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엄마 이거 먹어볼래요? 모르면 입 다물고 열심히 배워야죠. 정보도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야죠. 네. 어떤 신문사에서 그랬다,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했다,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나의 무지를, 내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 또 그것을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기록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선을 감당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정말 그 열매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들이 늘어갈 수 있었어요. 그 설명해 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